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의 몸이 되었어야 비로소 근심 없이 깊게 잠을 자는 남편. 이 가여운 남편의 편안한 잠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토닥여준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 행복을 채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출판사 지성사에서 출간한 유선진 작가의 한평 반의 행복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소득 200불 시대에 시작한 신혼 때나 3만불 시대인 지금 회혼 무렵에 이르기까지 인생 85년은 한결같이 평범하고 지루할 정도로 똑같다고 하는 지은이는 80세에 남편의 병고가 없었더라면 삶을 살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은 날들을 보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책은 갈등과 불만의 대상이었던 남편. 그러나 이제는 늙고 병들어 무력하고 초라해진 남편과 세상에 둘도 없이 고약한 아내가 53년 만에 완전 일체의 부부가 되어 어떻게 사는지를 담담하게 담아낸 고백 성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의 글들 중에서 결혼 초 신혼 때의 회고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의 평범한 가정으로 남편의 시점에서 그려낸 어떤 월급날에 마음이 동요되어 이 부분을 낭독할까 합니다. 잠이 모자랄 정도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삶에 지금은 파킨슨병으로 쇠약해진 몸이 되어버린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만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월급날. 결혼 이후 18년 동안 나는 한 직장에 다녔다. 보너스 말고 월급 봉투만 220회 받은 셈이다. 월급날은 매월 21일. 나는 월급 봉투를 먼저 개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봉투 겉면의 명세서도 흩어보지 않았다. 그저 안쪽 호주머니에 꽉 넣고 대문을 열어주는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내는 애썼다. 그 한마디뿐. 그녀도 내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열어보지도 명세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옷장문을 열고 맨 위 서랍에 봉투를 간수했다. 나는 박봉의 월급쟁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월급쟁이야 지켜야 할 철칙으로 첫째, 어떤 경우에도 가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양가 모두에 없는 처지이니 수입에 넘는 지출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기라는 것이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쌀 2말과 연탄 100장을 어머니가 들여놓으셨다. 직장생활 5년차의 총각이었던 나는 5년 동안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월급 봉투를 드렸었다. 그런데 고작 쌀 2말과 연탄 100장이라니. 섭섭해지려는 내게 아내가 말했다. 집 장만해 주신 것은 생각 안 해요? 아내는 자기 계획을 말했다. 우선 가부를 금하자는 것과 거기에 덧붙여 적어도 월급 3달치는 헐지 않겠다는 것이다. 월급쟁이가 월급 3달만 모아놓으면 그것으로 종잣돈 삼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손가락을 빨고 사나? 퉁명스러운 나의 말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손가락을 빨아요? 쌀이 2마리나 있는데. 그리고 장독대에 가보니 친정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장아찌 같은 것을 다 구색 맞춰 놓았던데요. 신혼여행에서 남긴 돈도 있고요. 내가 살림을 난 동네는 종로구 충신동. 나의 본가는 동숭동이다. 걸어서 한 15분쯤 거리다. 퇴근은 무조건 동숭동으로 하세요. 나는 미리 가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을 거니까요. 아내가 말했다. 맏아들이 결혼하여 분가한 후이니 부모님이 무척 서운해하실 거라는 것이다. 저녁마다 딴 살림난 새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리고 밥을 같이 드는 일이 효도라는 것이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 4월 5일. 월급날인 4월 21일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보름 동안 나는 매번 부모님 댁으로 퇴근했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날 아침 반찬 담아오는 것을 빼놓지 않아서 거짓말같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새 달을 맞이했다. 이제 4월 21일에 받은 월급 봉투를 열지 않고 5월 21일까지 살아가야 할 숙제가 남겨졌다. 장남인 내가 30살이 되자 어머니는 구석에 있는 집 한 채만 남겨놓고 모두 허셨다. 땅을 반으로 갈라 담을 쌓고 22평짜리 붉은 벽돌집을 지으셨다. 나머지 터에는 둘째 몫의 집을 지으려는 계산이었다. 내가 혼인하여 충신동 집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 남은 판잣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다. 어느 날 아내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꽂혔다. 너 몇 학년이니? 아내가 물었고 6학년인데요 하고는 답했다. 중학교에 가겠구나. 과외 공부는 안 하니? 하고는 싶지만 못해요. 형편이 안 되어 못한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친구들을 모아오면 너는 거저 배우는 거. 아내가 꼬드겼다. 정말요? 5명의 아이가 모였다.
우리 집 방 하나가 과외방이 된 것이다. 시작한 지 일주일이 못 되어 아이들이 13명으로 늘었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본가로 퇴근하게 하지 않았고 5월 21일 월급날까지 4월 봉투를 뜯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당초 아내의 계획, 석 달 월급 저축하기는 소기의 목적을 향해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아내의 과외선생 노릇은 2달도 못 되어 끝이 났다. 아기를 갖게 된 것이다. 장모님의 입덧은 유별났다고 한다. 모전여전. 나는 겁이 났고 아내가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시행한 월급 봉투 석 달치 뜯지 않는 그 일을 온전히 내가 담당하겠다고 물마저 토하고 토하는 아내에게 약속했다. 신혼의 아내가 진지한 얼굴로 의논 좀 합시다요. 우리가 살아갈 일 말했을 때 나는 사실 겁이 났다. 나는 두뇌가 우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맞선을 보고 2달 만에 약혼하고 2달 만에 결혼했으니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전부 나를 알 턱이 없는 아내였다. 그런데 고작 가불하지 맙시다. 석 달치 월급은 우리 모아놓고 삽시다. 였으니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특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안 쓰고 아끼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나의 직장은 은행이었다. 당시에는 은행 보수가 다른 직장보다 높은 편이었다. 은행이라면 금융이 주 업무이고 상경대 출신이 주요 부서를 관장한다. 기술직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의 수리공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부서이다. 나는 오지 출장을 자청했다. 이때 별도의 출장비가 책정된다. 오지가 아닌 대도시 출장도 좌석표 대신 입속으로 서서 가며 그 차액을 아내에게 주었다. 그 당시에는 6시면 퇴근이다. 연장 근무일 때는 야근 수당이 나온다. 야근이 없는 날은 선배나 후배 사무실에 들른다. 일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귀찮아서 미뤄놓은 일들이다. 그 일은 내 몫이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나의 귀가 시간은 뚜 하고 울리는 통금 사이렌 소리와 함께였다. 나는 석 달치 월급 봉투가 아니라 그보다 몇 배의 월급 봉투를 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다. (1년에 4번밖에) 친정에 가지 않을 정도로 집에만 묶여있는 여자. 생활 필수품 이외에는 모두 낭비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사는 여인. 외식이라고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극장 구경은 한 번도 하지 않는 여자. 문화생활이라고는 전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일이 전무인 여자. 고등학교 동창도 대학교 친구와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동무인 여자. 나는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재간이 없는 사람이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할 줄도 모른다. 나는 12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못 된다. 아이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고 이 행복한 모자에게 월급 봉투를 저축하게 하는 소임만이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아버지의 부재, 남편 부재의 우리 가정이었지만 살림살이는 초라하고 문화와는 거리가 먼 우리 생활이었지만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강북의 낙산 밑 22평 비좁은 집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충신동 시절 23년은 행복했다고. 1980년 나는 드디어 월급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직장에 다닌 지 19년째 되는 해, 금융기관은 상경대 출신의 터전이 되었다. 기술직은 주류에 들지 못하는 마이너 신세다. 비전이 없는 것이다. 당시의 정년이 56세. 나는 작더라도 내 사무실을 열기로 했다. 설계사무소를 개설한 지 20년이 되는 해, 이른바 IMF라 불리는 금융위기가 건축시장까지 덮친 것이다. 결혼한 이후 40여 년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나는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주었다. 직장에 다녔을 때와 마찬가지로 21일은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건네는 날이 되었다. 21일은 적으면 미안해서 많으면 당당하게 가장의 체면에 섰던 날. 이제 이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서글펐다. 나는 40여 년을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비고 살았다. 연필을 쥐고 도면을 그렸다. 내 발엔 굳은 살이 박히고 티눈이 떨어질 새가 없었다. 관절이 상하고 발목이 휘었다. 그러나 나는 괴롭지 않았다. 이렇게 지내던 내가 할 일 없이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 감옥이 따로 없었다. 먹고 자고 먹고. 건강검진에서 당뇨가 발견되고 커피잔을 든 손이 후들거리며 떨려서 차를 쏟고 밥숟가락이 흔들리고 의욕상실한 채 박제된 인간이 되어갔다. 어느 날 주치의가 아내를 불렀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투약은 저희 처방을 따르시고 치료와 요양은 요양병원에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두세 곳의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아내는 요양병원으로 일주일에 5번을 찾아왔다. 아내는 마치
데이트를 하러 나온 젊은 여인 같은 차림이었다. 번번이 산뜻하고 번번이 화사했다. 내 아내가 맞나? 아내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나는 낯설기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본 아내는, 내게 익숙한 아내는 헐렁한 옷에 앞치마를 두른 풀어진 모습이었다. 아침에 그 모습을 보며 출근했고 퇴근하고서는 잠옷을 입은 그녀만 보며 세월이 갔다. 아내가 병실로 들어서면 꽃무더기 하나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50여 년간을 함께 산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제 아내를 모르다니. 그 정도로 무심하고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나 동부인의 외출이 없었으면, 얼마나 하숙생처럼 아침에 나가 오밤중에 돌아왔으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보리라 마음먹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노병객이니 후회하고 새롭게 결심한들 모두 허사인 것이 서글프고 또 서글펐다. 요양병원 입원 3개월로 접어든 어느 날 아내는 돌연 집으로의 퇴원을 선언했다. 소변줄은 25일 이상 달지 않는다. 소변줄 대신 8시간 간격으로 호스를 요로에 넣어 소변을 뺀다. 이것을 도뇨라고 한다. 아내는 도뇨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시연을 해보였다. 집으로 와서 이것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다. 나도, 자식들도, 심지어 의사까지 80살의 아내가 하기에는 힘든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아내는 서둘러 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내 발바닥에 허물이 벗겨지고 아침마다 하얀 베개에 머리카락이 부서져 눈처럼 쏟아지는 것을 목격한 후였다. 퇴원한 지 어느덧 4년 7개월이 된다. 나는 바깥 출입만 혼자 못할 뿐 모든 것이 양호하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나자 화장실 출입을 스스로 하며 실수 없이 배설을 했고 발바닥은 매끈해졌으며 돌아온 날부터 단 한 오락의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인력을 보니 21일이다. 21일의 숫자가 크게 보인다. 21일? 나는 왠지 익숙하다. 아, 21일. 생각난다. 나의 월급날이었다. 여보, 월급 타던 시절이 좋았어. 지금은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참 한심한 병객이구나. 월급? 한심한 병객? 이 말을 듣자 아내가 총 맞은 사람처럼 소리친다. 아니, 당신이 왜 돈을 못 벌어? 당신은 매달 200만 원씩 벌고 있잖아요. 200만 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누굴 놀리는 거냐고? 여보, 요양병원 입원비가 200만 원이었잖아요. 당신이 병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아서 집에 있으니
200만 원을 매달 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더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들고 온다. 이건 당신이 이번 달에 벌어들인 당신의 월급 봉투. 이렇게 아내와 나는 인력이 21일자가 쓰인 날이면 월급날 행사를 한다. 오늘은 21일 월급날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